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이 5번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했네요. 오늘 금통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 금통위를 보면서 느낀 점은 사실 오늘 이제 수정 경제 전망까지 있었거든요. 네. 이 내용을 잘 보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자들도 이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아니 나라 경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는 총재는 말을 하실 때 그렇게 완화적이지도 않았고 근데 또 들어보면 나라 경제가 힘들대. 근데 또 들어보면 금리를 인하하면 절대 안 된대. 생각도 하지 말래. 네. 오히려 이제 금통위원 6명, 하는 총재까지 7명은 인상을 열어두고 있대요. 연말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니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인상을 열어도 인하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신흥국 중에 인하한 나라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반면에 이제 금통위원들 간의 엄청난 인식의 간극. 그럼 이제 이 간극이 왜 생겼냐? 이제 오늘도 가장 큰 화두는 가계부채였죠. 네. 맞습니다. 가계부채가 올해 초부터 조금씩 늘기 시작하더니 최근 한 2달 동안 이제 급작스럽게 늘었지 않습니까? 네. 요 가계부채 때문에 그냥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경제 힘든 건 맞죠. 맞는데 아니 여기서 그렇다고 하는 총재가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지만 시그널링을 한다거나 뭐 내년에라도 뭐 인하할 가능성을 약간이라도 내비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뉴스에 크게 나가겠죠. 대문짝같이. 그럼 사람들이 더더욱 용기를 내서 빚을 내고 집을 살려고. 가뜩이나 많이들 가슴이 여기 계신 분들도 좀 가슴이 콩당콩당 하지 않으시나요? 이미 집에 있으신가? 집이 있으시면은 이제 위너니까. 네.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지금 없으신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되게 아프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렇게 떨어지는 줄 뭐 떨어졌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올해 이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굉장히 졸여져 있는데 거기다 대고서 하는 총재가 이제 금리는 뭐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겠는데 내려야 되겠는데 라는 시그널을 조금만 줘도 이제 난리가 나죠. 네. 그래서 그렇죠. 가계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도 보면 하느니 이제 작년에 예상했던 최근에 예상했던 숫자 대비해서 계속 낮추고는 있습니다. 너무 좀 높게 봤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숫자가 이제 1.4인데 요즘 중국이 또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또 수출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이게 잘 안 좋아져요. 네. 더 나빠지진 않는데 안 좋아져. 수입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어요. 수입이 내수거든요. 네. 내수. 그러니까 수출 수입 지금 다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는 하느니 성장률 전망치를 고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면 하느는 그런 시그널을 안 주려고 할 거니까 1.4% 성장률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도 혹시 지금 상황, 왜냐면 저희는 이제 자체적으로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체 전망치를 올해 1.4보다 좀 낮게. 그런가요? 네, 저희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 네. 하는 총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이제 오후에는 또 수정 경제 전망에 대한 네. 기자들의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계속 나왔던 게 중국 경제가 저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거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하느는 약간 이제 방어적 입장이 늘 되겠죠. 네. 이제 약간 공격이 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특히 최근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하느는 아직은 반영을 하진 않았고 네. 좀 지켜보겠다. 네. 그리고 의외로 아니 뭐 중국인 관광객 같은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전 잘 모르겠어.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경제에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하느니 뭔가 딜레마 상황인 것 같다. 경기가 나쁜 건 어쩔 수 없이 하는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가계부채를 또 좌시할 수는 없고 가계부채 좀 정부가 어떻게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심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일각에서는 예. 지금 한국의 내수가 지금 네. 좋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이니까 네. 오히려 금리를 예.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예. 포지션에 따라 그렇죠. 원하시는 거니까. 이남이 집 살라고. 그런데 네. 금리를 낮추면 네. 오히려 그게 시그널이 돼서 부채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낮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실 거죠. 금리를 낮추면 네. 일단 이자 부담은 줄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더 늘어나겠죠.
네. 경제가 확 살아나겠죠? 확 살아나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물가가 좀 네. 문제지 않나요? 그 물가가 오르겠죠? 네. 뭐 물론 더 오른다고 생각 안 하지만 네. 이제 그러면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금리를 내리냐 뭐 네. 그런 얘기 나오겠죠. 그 그렇죠. 물가 예상도 네. 나올 거고 네.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뭐 경제부총리도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면 원래 추경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그래서 추경을 할 줄 알았어요. 실제로 국채 시장에서는 추경 얘기가 이제 가끔 나왔을 때 이제 금리가 확 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장중에 뛰기도 했고 옛날에. 그래서 저는 아니 뭐 이런 상황이면은 원래 옛날에 늘 했어요. 거의 매년 하니까. 네. 뭐 그래도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추경하겠거니를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이 8월인데 8월 말에 추경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럼 하나만 해요. 앞으로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막 추경하겠다라고 해봐야 뭐 국회 통과하고 집행하는 거 연말도 안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추경이 나가리라고 거의 봐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아니 그런데 이거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원래 정부가 보통 옛날에 이제 정부들은 조금씩 이제 힘들면 좀 끌어다 쓰는 이런 그렇죠. 정책들을 좀 썼는데 네. 이번 정부의 어떤 선택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뭐 각자 생각하시고 네. 이런 네. 이번 정부는 확실히 이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짧게 뭐 부동산을 부양한다거나 금리를 뭐 낮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람이 열이 나면 이제 그 몸이 안 좋으면 운동도 하고 물론 몸이 안 좋은데 운동시키면 얘가 힘들겠지. 근데 결국은 이제 운동을 해서 몸 자체를 좋게 해야 되잖아요. 네. 약간 그런 어떤 구조적인 뭐 이건 뭐 제가 좋게 해석한 겁니다. 네. 나쁘게 해석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하지만 이제 저는 여기 방송에 나왔으니까 좋게 해석을 한다면 정부는 좀 구조적인 면에서 약간 그거를 이제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대증요법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대증요법. 대증요법이 뭐냐면 이 사람의 병의 근원을 밝혀야지. 예를 들어서 열이 나는데 열이 왜 나는지를 알아야지. 열 나니까 무조건 뭐 해열제를 넣어. 네. 네. 그러면 열은 가라앉겠지만 근본 원인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해열제 같은 걸 처방하는 걸. 그래서 이런 대증요법보다는 좀 근본적인 구조 조정 이런 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올해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했죠. 내년에 대해서는 또 약간 소폭이지만 그게 낮췄어요. 그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년 경제 성장률 낮춘 거에 가장 네. 큰 원인 뭐냐? 이제 물어봤더니 뭐 중국의 성장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를 올해 반영을 안 하고 그렇죠. 내년도에를 낮추는 쪽으로 반영한 거예요. 네. 논리가 되나요? 올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중국 뭐 아무리 유포가 들어온다고 해도 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네.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기자님이 말한 개인적으로 말씀. 궁금해서. 기자님이 말씀하신 네. 겁니다. 네. 기자님이. 네. 그리고 기자님의 말씀은 네. 충분히 설득력 있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다시 한은 총재 한은에 제가 빙의해가지고 네. 한은에 빙의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아니 중국이 뭐 크레딧 리스크 있고 지금 경제 힘들고 한데 금리 낮추고 있지 않냐. 네. 그리고 뭐 경제를 살릴지 뭐 죽게 놔두겠냐. 금리도 많이 낮췄고 아마 네. 지지율도 곧 인하할 겁니다. 네. 이런 걸 보고서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지켜보자. 네. 네. 그게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기자분들의 의문에 대한 이제 한은의 어떤 방어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잭슨홀도 보고 뭐 잭슨홀도 보고 계속 지켜보겠다. 잭슨홀은 특히 이제 단기적으로 네. 환율 영향력이 굉장히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네.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네. 그게 이제 하느니 또 여기서 만약에 성장률이라도 낮춰봐요 올해를 그럼 사람들 또 머릿속으로 뉴스 헤드라인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자 기자분 뉴스 헤드라인 뭐라고 써요? 하는 성장률 낮춰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기자님? 금리 인하 멀지 않아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은행 난리 난단 말이에요. 네. 지금 정부가 50년 모기지 같은 것도 그냥 폐지하면서 부채를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행도 인하를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일말의 단서도 좀 주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카드라는 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인플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렇죠. 네.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하느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별로 많지는 없어 않습니다. 보이죠. 근데 가계부채를 하느니 네. 신경 쓰는 게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잖아요. 통방문에서. 동방문에는 원래는 이제 원래 그 하는 법에는 음. 금융 안정에 대해서 신경 쓴다는 문구는 이거예요. 아, 그 금융 법안 내에서 네.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거에 그 하위 항목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을 쓰는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느니 가계부채를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니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줄 수는 없는 거고. 네. 저는 그거에서 한 가지 좀 생각했던 게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잘 들어보면 계속 미시적인 정책,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하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미시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거는 미시라는 건 결국 정부가 뭐 금융위, 금감원이 이제 하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금융위, 금감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금융위, 금감원도 있지만 뭐 기재부, 뭐 국토부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나는 게 그 올해 1월 3일 13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계속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정부 정책이 나왔었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업데이트는 못했지만 아직 규제를 걷어들인다, 그러니까 규제를 강화한다는 뉴스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아직 그럴 얘기 단계는 없죠. 아니라고 보고 없죠. 있죠. 네. 근데 약간 오늘 하는 총재 얘기가 규제 강화 쪽 뉘앙스가 좀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있었어. 네. 그래서 저도 부동산 뉴스를 계속 보는데 이 부동산 규제 얘기는 아직까지 제가 들지 못했거든요. 네. 혹은 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그런데 오늘 하는 총재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미시 정책 그리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나서야 될 때이고, 정부의 판단인지 모르겠, 이게 하는 총재의 판단인지 정부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제 부동산이 한번 확 꺾였었고 그게 올해에 이제 확 물론 뭐 개인차는 있어요. 지역차가 네. 좀 있어.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반등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정부가 일단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 네. 껐으니까 이제는 다시 약간 규제를 좀 더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언제랑 비슷하냐면 2009년이랑 비슷해. 네. 2009년 금융위기 네. 직후. 네.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그때 반등이 나왔는데 네. 결국 규제를 했죠. 했어요. 수도권은 네. 했습니다. MB 정부가 다시 했어. 네. 네. 그래서 저도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오늘 하는 총재도 비스무리한 얘기를 해서 부동산 그러면 다시 규제책 나오나? 이러면서 네. 그럼 빨리 지금 빨리 돈 빌리고 빨리 분양.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그냥 제 생각인데 그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제 망고불변의 진리 중에 하나가 절대 금리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금리가 쌀 때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리가 쌀 때는 누구나 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빌리지 말고 가상금리. 그러니까 이제 기준금리에다가 나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저의 최종 부담금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요 가상금리가 심지어 마이너스인 데도 있어. 아, 지금요? 예. 음, 그게 그게 아마 인터넷 뱅크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동산 대출에서의 망구불변의 진리는 가상금리가 낮을 때 하랍니다. 왜냐면 절대금리는 어차피 기준금리를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올리면 지금처럼 올린 상태에서는 금리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받아. 그러니까 가상금리가 좀 쪼그라들어요. 네. 더불어서 지금 정부가 올 초부터 규제를 좀 풀면서 가상금리를 엄청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낮춰놨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의외로 그 가계부채 지금 대출 부담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정점은 지난 느낌이죠. 네. 오히려 떨어졌어요.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네. 그런데 이 가상금리는 한번 대출 받으면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기준금리를 만약에 혹시 낮추면 가상금리는 이미 낮춰놨으니까 네. 굉장히 큰 부담 완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요 말은 꼭 기억해 두시면 오늘 딴 거 다 까먹어도 돼. 오. 은행에서 가상금리가 요즘처럼 낮을 때 아까 그 마이너스 스프레드 가상금리가 인터넷 뱅크에서 아직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런 거 대출을 미리 좀 받아 놓으시고 제가 볼 때 정부가 조만간 규제를
할 것 같아서 네. 부동산은. 물론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시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뭐 나는 꼭 대출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시는 이제 분이 계시면 지금 좀 받아두시면 유리하죠. 이거 하는 게 되게 싫어하는 얘기인데. 오늘로써 인해서 물론 오늘 꿀팁도 주셨는데 네. 오늘로써 네. 올해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시장에서 거의 없어졌다. 뭐 그렇죠. 이렇게 발언을 상당히 세게 했으니까. 그렇죠. 네. 네. 내년에 언제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상을 다들 하죠. 네. 그거를 너무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몇 번 연속으로 한국은행 총재는 인상이 열려 있고 인하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인상을 별로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근거가 있는 건지. 근거는 이제 시장은 펀더멘털을 보죠. 네. 펀더멘털을 보고 중앙은행의 의지를 보죠. 네. 그런데 중앙은행의 의지가 뻥카냐, 진심이냐를 보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잘 들어보시면 약간 뻥카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기가 나쁘지만 네. 올린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다면 채권 시장은 뭐 내리는 건 모르겠는데 네. 일단 야,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올려? 물론 연준이 뭐 금리를 뭐 6.5 뭐 이렇게 올린대. 듣기만 해도 놀랍네요. 뭐 그러면은 뭐 해야죠. 해야 되는데 뭐 연준도 지금 마켓에 반영된 거는 뭐 추가로 한 번 뭐 하나에 만에 뭐 이렇게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하느니 뭐 굳이 여기서 추가 인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이건 시장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시장 금리도 그거를 반영을 해서 이제 움직이는 거다고. 무엇보다 시장은 결국 금리라는 건 우리가 금리가 뭡니까? 성장 더하기 물가. 단순해요. 네. 성장 더하기 물가. 근데 물가 떨어지고 있죠. 성장 나쁘죠. 근데 금리가 어떻게 올라? 그러니까 채권 시장 사람들은 뭐 인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상은 더 이상 없지 않겠냐. 단 우리가 미국만 보자. 딱 요 정도. 네. 요 정도 마인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인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파월 의장이 지난 2020년 혹은 2021년에 뭐 평균 물가제 네. 2024년까지 우리는 금리를 안 올릴 거야. 기억나세요? 그 말 철석같이 믿었다가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중앙은행 말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무 저는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속아놓고 계속 믿어. 물론 제 말도 믿지 마시고.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제 저는 좀 역사, 경제사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이제 과거 역사를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당시 뉴스도 계속 읽어보고 역사는 늘 반복됩니다. 새로운 게 늘 등장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되고 역사가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중앙은행이나 시장이나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이 잘 안 맞습니다. 네. 맞아요. 다만 이제 지금 나는 그래도 우리 사장님한테 난 보고서를 올려야 돼. 그렇죠. 문홍철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럴 때는 뭐 대략 한 내년 초. 내년 초 정도에 네, 인하 올해는 가능성이 아니고. 있다. 올해는 아니고. 전 올해도 생각해요. 올해 말 내년 초. 근데 올해 초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무 공격을 많이 해서 저는 그렇죠. 이제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의미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냥 저는 저희 전망 말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라고 하면 네. 갑작스럽게 미국보다 하느니 금리를 더 빨리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그건 한국의 경기가 나빠질 거라는 예상 때문이신가요? 경기도 경기지만 네. 기본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고 있죠. 네. 물가가 떨어지면 기준금리가 가만히 있어도 긴축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금리가 똔똔이죠. 그렇죠. 네. 긴축 효과가 없어요. 네. 근데 금리를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떨어지면 실질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긴축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가 실질 기준금리라고 하죠. 네. 기준금리에서 물가 뺀 거. 네. 근데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가 제일 높고요. 이 실질금리가. 네. 실질 기준금리가.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높아요. 지금 경제가 많이 가는데 네. 실질금리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 뭐 세 번째로 높아. 네. 이건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지금 금리 어디 내렸죠? 브라질 내렸죠. 칠레 내렸죠. 네. 뭐 중국 많이 내렸죠. 네. 그렇죠. 그 외에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조만간 뭐 인도나 기타 뭐 폴란드, 체코 같은 나라들이 내릴 거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도
당연히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 나라들 잘 보시면 다 신흥국이죠. 제조업을 하거나 원자재를 생산하는 이 신흥국들입니다. 한국도 그 안에 있고 이 나라들이 힘든 만큼 한국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빨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 연준보다 빨리.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총재가 강조한 거는 네. 선진국은 여전히 긴축 기조다. 굉장히 강한 긴축 기조를 네. 오래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네. 본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이 지금 미국 국채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럴 때 여기서 미국 국채 금리가 여기서 더 오른다. 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태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해 들리실 수가 있겠는데 그 미국이 제가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이 페이지의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뭐가 막 빙글빙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네요. 네. 자, 제일 위에 달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예요. 왜냐면 연준이 뭐 금리 올렸잖아요. 네. 자, 그럼 달러가 강세가 되면 돈이 미국으로 가겠죠. 그렇죠. 네. 신흥국에서 빠져나오겠죠. 네. 그럼 신흥국은 돈 빠져나가면 중국처럼 힘들겠죠. 그렇죠. 미국은 돈 들어오네. 네. 행복하겠죠. 그렇죠. 경제 좋아지겠죠. 네. 그러면 연준은 금리 올려야죠. 올려야죠. 성장률은 미국이 더 높죠. 네. 미국 외 지역은 더 힘들어지겠죠. 더 낮죠. 그럼 성장률의 격차가 또 환율이거든요. 네. 네. 그럼 미국은 금리도 올리죠. 성장 격차도 벌어지죠. 달러는 더 세지죠. 지금 이제 유로 달러는 아니지만 신흥국 대비해서의 달러 가치가 되게 높아요. 달러가 그렇죠. 비싸. 유로 달러만 보시면 달러 인덱스를 보시지 마시고 네. 달러 인덱스에는 유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이제 신흥국 통화만 따로 달러로 빼서 보시면 달러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자, 그럼 또 보세요. 연준이 과잉 긴축하고 미국 혼자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세지네요. 그럼 달러가 세지면 사람들이 돈 또 빼겠죠. 네. 네. 신흥국에서. 그 신흥국 경제 더 나빠지죠. 미국은 경제 더 좋아지죠. 그러면 또 금리 올리죠. 연준이. 네. 계속 뺑글뺑글 돕니다. 근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너무 강해지면 네. 또 미국향 수출을 하는 기업들의 어딘가에서 다시 또 미국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뒤바뀌어 있는 네. 산업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에 리서치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리서치에 속해 있으면서 이제 가만히 아침 회의에 이렇게 들어보면 모든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IT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환율이 거의 급격하게 풋풋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움직이면 아침 보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도 네. 과거에도 그런 움직임이 거의 있었기 그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그런 움직임은 절대 없습니다. 아, 네. 제가 참 답답한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물론 제가 뭐 아침 회의 시간에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그냥 말은 되니까. 근데 전 속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잖아요. 자, 환율이 오른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을 하는 사람은 좋죠. 그렇죠. 네. 좋을 것 같죠? 경쟁력이 생기죠. 생기죠. 가격 그렇게 경쟁력이 생각. 생기죠. 교과서 그렇게 하겠죠. 네. 그렇죠. 교과서 그렇게 하죠. 달러로 환산한 제품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다 이렇게 특히 주식하시는 분은 네. 주식분은 다 이렇게 얘기해. 100이면 100. 그럼요. 지금까지 전 그런 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 네.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17페이지의 그림 한번 보세요. 네. 그림 한번 보세요. 환율이 하얀색이야. 하얀색 환율이에요. 올라가면 환율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환율 떨어지는 거예요. 자, 주식에서 얘기하듯이 환율이 오르면 기업들이 싸니까 싸졌잖아. 해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럼 수출이 높아져야 되겠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렇죠. 이 그림상 저 파란색의 한국 수출이 이 그림상으로는 거꾸로 서로 양자가 거꾸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은 같이 가죠. 네. 지금 이게 파란색의 수출이 역축이에요. 역축. 축이 반대예요. 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감소해요. 이 그림상. 네. 이 그림상. 지금 25년 동안 그 그림이 안 바뀌어요. 이 그림이 안 바뀌어요. 25년 동안. 제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감소해요. 네. 저 아까랑 반대죠? 네. 아까 얘기하신 건 반대죠?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이 증가해. 이거 교과서랑 반대죠. 이거랑 반대죠. 지금 시청자분들도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뭐 제가 이해는 해. 주식하시는 분들은 기업을 좋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환율이 오르면 뭐 이제 아침에도
환율 오르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 실적 워낙 환산하면은 수익 좋아집니다. 이익 좋아집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거꾸로 됐다는 거. 원인 관계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원인 관계가. 네. 즉 뭐냐? 수출이 안 되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절대 아니고 네. 반대로 수출이 안 되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기업들 분석하시거나 환율 매크로를 보실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선후 관계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선후 관계. 네. 선후 관계에서 환율과 기업 실적, 특히 환율과 주식, 이거 지금 기업 실적이랑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나라는 수출이 기업 실적이기 때문에 그 수출과 환율은요, 환율이 올라서 싸지니까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정반대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달러가 강해지면, 즉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돈들이 신흥국에서 막 빠져나갑니다. 네. 지금 외국인들이 원화 주식 팔잖아요. 그게 달러가 강해질 때, 환율이 오를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너무 비관론자처럼 보이실 수 있겠는데 네. 저 긍정론자예요. 긍정론자. 네, 그럼요. 저는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거고 주식이 좋을 거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다만 일단 그러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돼. 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지고 약해져야 된다. 환율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주식도 사고 수출도 그때부터 잘 되는 겁니다. 그때는 왜 수출이 잘 되냐? 달러가 약해지니까 돈들이 신흥국으로 미국 밖으로 나가겠죠. 그럼 모든 미국 외 사람들이 행복해져. 네. 행복해지면 소비를 많이 하겠죠. 우리나라가 만드는 걸 소비를 해주니까 그때 수출이 잘 되면서 또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원화 강세가 되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율을 좀 보실 때 좀 네.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달러의 강세라는 건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건 우리가 어떠한 경제 변수는 보통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금리가 올랐으니까 경제가 다시 슬로우 다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자동 안정화 장치가 있어요. 이 금리라는 것이. 그런데 달러랑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정반대예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달러가 더 세지고 네. 네. 돈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신흥국은 더 힘들어지고 그게 달러를 또 세게 만들어요. 이렇게 계속 돕니다. 빙글빙글.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그림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네, 제가 이번 미국만 좋고 나머지가 다 고생한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 그림이. 네. 그리고 그 그림은 자동 안정화 기능이 없고 오히려 그 조지 소로스가 얘기하는 재기성.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크를 스피커에 가져가면 둘이 서로 소리를 막 주고받으면서 삐 소리가 나죠. 네. 그걸 이제 재기성이라고 하거든요. 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네. 불균형으로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 달러랑 미국의 기준금리 정책이 딱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시면 인상할 때는 저점에서 600bp를 올리고 거의 인하할 때는 고점에서 600bp를 늘 내려. 네. 과거에 뭐 70년 동안 그랬어요. 왜 그렇게 오를 때 이렇게 많이 올리고 내릴 때 많이 내리냐?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달러 체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를 대폭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번 잭슨 홀 연설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반영이 돼 있고 뭐 웬만큼 매파적이어서는 뭐 시장이 막 그것 때문에 막 자지러지고 그러지 않을 건데, 제가 그날 걱정하는 건 뭐냐면 파월은 뭐 매파적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럽 거기 잭슨 홀은 연준만 오는 게 아니라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럽 망해가고 있죠. 뭐 아시아 신흥국도 뭐 남미 다 힘들죠. 아시아도 힘들고. 근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좀 힘들어요. 기준금리를 우리는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달러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유럽은 이미 지난번에 라가르드 총재가 한번 피복 비슷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은 지금 뭐 혼자, 저는 뭐 미국 경제가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안 하지만 일단 GDP가 잘 나오니까 지금 3분기 GDP가 뭐 5.8%나 나오네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 우리 고용도 좋고 뭐 GDP 좋고 금리 더 올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달러가 폭등하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기가 다시 한번 또 돌겠죠. 누구 하나가 망할 때까지. 굉장히 우울한 전망인데요. 우울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미국 국채 금리가 지금 팀장님 보고서에서 쓰신 게 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준에 있다. 네. 그래서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네. 그림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채 금리가 현재 10년물 기준으로 이 그림처럼 만들어져 있거든요. 보면은 작년부터 거의 1년 동안 박스권에서 상하 100bp 정도의 박스권에 움직이다가 지금 박스권 상단을 뛰어넘냐 마냐 네. 그 기로에 지금 있습니다. 좀 위로 가냐 내려가느냐 지금 변곡점에 있다.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리면 위로 네. 네. 그러면 5% 초반까지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펀더멘털리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기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대표적으로 8월 초에 미국 재정이 나빠지니까 장기 금리가 오를 거다라고 하니 이제 1위 때들이 와서 달려들었죠. 헤지 펀드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에크먼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 30년 미국채 쇼쳤다. 네. 공개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해. 네. 그렇죠. 왜냐면 또 추종자들이 있거든요. 아, 따라해라. 따라 일부러 하라는 그렇게 거예요.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포지션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에크먼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네. 그럼 따라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한 포지션이 지금 미국채 시장에 롱 특히 이제 숏 쪽으로 굉장히 많은 포지션들이 원래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네. 근데 이거에 또 막 헤지펀드까지 달라붙어서 지금 금리는요. 뭐 펀더멘털이 어떻고 이런 걸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림상 여기서 만약에 위로 뚫리잖아요. 그럼 5% 초반까지 우리가 열어놔야 돼. 근데 만약에 이 4.3%에서 미국채 10년이 지지가 돼서 만약에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쌍봉이 나와요. 작년 말 고점 네. 그리고 이번에 4.3 고점에서 네. 쌍봉이 나오고 이게 지금 이 그림엔 없지만 옛날에 미국채 금리가 고점 칠 때 보통 이게 원래 기술적으로 되게 신뢰성 있어요. 이 네. 쌍봉이라는 게 쌍봉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주 구조적으로 떨어집니다. 금리가 계속. 네. 그래서 지금 이 4.2에서 4.3 요 금리가 미국채에서는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헤지 펀드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헤지 펀드라는 게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이 헤지 펀드는 다 레버리지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자기 포지션과 반대로 가잖아요. 그럼 엄청 빨리 꺾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 헤지 펀드가 만약에 숏을 쳐놨다. 다시 롱으로 근데 숏을 안 가잖아요. 네. 그럼 롱으로 바꿔야죠. 커버를 엄청 빨리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난 돈이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레버리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포지션이 헤지 펀드가 일단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마어마한 금리 위험을 막으려는 수요. 대표적으로 이제 MBS를 원래 갖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 MBS가 미국은 되게 커요.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이랑 똑같은 게 이제 MBS인데 네. 미국은 MBS 시장이 국채 시장의 절반 정도 됩니다. 네. 13조 달러. 어마어마한 MBS 시장에 사람들이 금리 상승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MBS 매니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리 오르면 터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를 숏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금리를 어마어마하게 숏치고 어쩔 수 13조 없어요. 달러가 지금 숏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13조 달러가. 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가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이제 그러한 영향을 이제 받았던 거고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한 레벨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금리가 위로 뚫리면 그럼 환율도 가만히 있겠어요? 원달러 환율이 1340원 지금 1340원을 지금 정부가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개입이 계속 나와요 거기서. 계속 폭탄이 떨어져. 네. 1340원 위로만 가려면 계속 폭탄이 지금 쭉쭉쭉 떨어집니다. 이 폭탄은 우리나라만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도 계속 폭탄을 던지고 있어요. 도시락 폭탄이라고 하는데 이 폭탄 던지면 그때부터 환율이 이제 쭉쭉 밑으로 빠지긴 해. 네. 근데 또 막 야금야금 또 올라와. 오늘은 뭐 환율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의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있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시면 1340원을 만약에 위로 뚫잖아요. 네. 그러면 1400까지 지지선이 없어요. 그냥 가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펀더멘털리는 금리도 떨어져야 되고 이제 환율도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런 펀더멘털 분석할 때가 아니고 지금 수급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롱과 숏이 있고 일단 숏 쪽이 굉장히 강한 테마를 좀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강한 테마는 미국이 파산한다. 뭐 파산 아니겠지만 미국 정부가 돈이 없다. 네. 채권 발행한다. 공급 늘어나면 금리 오른다 이거예요. 물론 전 동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자본시장이란 건 이제 미인 대회 같은 거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생각하는 미인이 아니라 시장이 생각하는 미인이 우승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이제 몰아가고 뭐 에크먼처럼 나 쇼쳤는데 그럼 사람들이 오 그러면은 이제 펀더멘털에 무관하게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고 제가 아까 그림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면 내년도에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가파르게 올라갈수록 떨어질 룸은 더 커진다는 왜냐면은 거죠. 미국 경제에 부담을 그만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미국은 또 장기물 금리에 연동된 경제여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요즘은 조금 리스크 관리를 채권 쪽에서는 좀 해야 된다. 손님도 근데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잭슨 미팅이 이번 주잖아요. 있죠. 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파월이 또 뭔가 발언을 세게 할까요? 파월은 세게 하는 건 당연한데 네. 예, 파월 외 뭐 ECB, 뭐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으로 얘기할까봐. 즉 다이버전스, 통화 정책이 벌어지는 거죠. 네. 미국과 미국 외 지역에 이게 좀 위험해요. 아, 파월은 크게 걱정이 안 되시는데 네.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다른 나라 정책이 통화 정책이 걱정이 되시는 걱정됩니다. 네. 거군요. 혹시라도 파월이 뭐 사람들 예상보다 뭐 비둘기적이었다, 뭐 그럼 괜찮아요. 네. 괜찮은데 파월은 이제 매파로 얘기할 게 이미 디폴트잖아요. 그거는 결정됐잖아요, 거의. 그런데 이제 미국 외 지역 뭐 결정됐으니까 그 매파죠 얘기해봐야 뭐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ECB 같은 데가 나와가지고 혹은 뭐 영국이나 지금 영국 지금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영국이나 혹은 다른 신흥국 뭐 큰 나라들이 뭐 인도 뭐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우리 조금 완화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뉴스에 대대적으로 통화 정책의 대분기, 차별화, 디커플링, 미국만 뿜뿜 좋다, 모든 돈은 미국으로, 신흥국 폭망. 주말에 기사 써야겠네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팀장님 보시기에 유럽이 사실 물가 때문에 네. 그렇게 완화적으로 바로 돌아서기는 또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유럽 물가 보셨어요? 많이 떨어지긴 했죠. 유럽 물가가 미국을 좀 후행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산자 물가나 독일의 산업 생산이나 PMI 지표가 지금 거의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긴 하지만 나빠지고 있어요. 완화적으로 돌아섰다가 또 네. 물가 재상승에 대한 우려는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가 재생성하려면 고용이 좋든지 경제가 생산이 좋아지든지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그럴 조짐이 지금 영국도 심지어 영국도 네. 그렇게 물가가 높았던 영국도 실업률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영국이. 그리고 영국의 PMI 뭐 당연히 나쁘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유럽 쪽은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제조업 경기가 원래 남유럽들은 옛날 걔네들은 이미 작년 말부터 ECB 금리 올리지 말라고 계속 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북유럽 특히 네덜란드랑 독일이 우리 계속 올릴 건데 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매파적으로 갔다가 지난 ECB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뭔가 심상치 않다 해서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비슷하게 네. 이제 졌던 거잖아요. 그건 바로 걔네들이 미리. 근데 지금 그 당시 얘기보다 지금 더 나빠졌어, 경제가. 이 상황에서는 일단 불확실 요소는 가스 가격이 있어요. 네. 가스 가격만 만약에 안정되면 유럽은 거의 빼박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가스 가격도 제가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 유럽의 가스를 보면 최근에 호주가 이제 유럽으로 가스를 많이 보내나 봐요. 근데 그 호주나 또 이제 북유럽에 있는 가스 터미널들이 최근에 파업한다고 해서 가스 가격이 약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다가 파업 해결될 것 같은데요? 라고 뉴스가 어저께 나왔어요. 그다음에 가스 가격이 다시 원래 가스 가격 레벨이 지금 낮아요. 낮고 네. 그래서 쭉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엘니뇨는 보통 겨울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원래 여름 기간,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2월, 3월부터 쭉 가스를 쌓거든요. 쌓아서 이제 11월부터 다시 난방 가스를 뽑아내는데 요 가스들의 재고는 유럽이 원래 매년 쌓는 뭐 그 패스가 있겠죠. 네. 그 패스에 좀 상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가 좀 많이 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저는 가스가 상당히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유럽이 먼저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바꿀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먼저라기보단 이미 먼저 간 신흥국들이 엄청 많고 네. 이제 유럽이 그렇죠. 선진국 중에서는 선진국 중에서. 조금 빠르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미국이 그럼 지금 8월달 PMI가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네. 금리는 안 떨어졌잖아요. 아 오늘이요? 오늘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네. PMI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한 걸로 제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네. 원래 PMI에 반응을 잘 안 해. 네. 원래 그러니까 뭐 한 움직여봐야 한 2, 3bp 움직여 원래. 네. 근데 오늘은 15bp가 움직였어요. PMI에. 네네. 그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금
헤지펀드들이 롱과 숏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는 아무 뉴스가 없었는데 하루에 8bp가 금리가 오른 적이 있어요. 네. 8bp면 많이 움직인 건데 재료 없이 그렇게 움직인 경우가 없거든요. 그걸 처음 보고 와 지금 이 4.2에서 4.3에다가 어마어마한 헤지펀드들이 막 서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거 완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 있다.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좀 그런 거고요. 이게 재정이 트리거가 됐잖아요. 미국의 재정이.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재정 관련된 뉴스도 제가 계속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이제 어려운 얘기라서 제가 오늘은 많이 드리진 않겠지만, 결국 미국의 재정이 나빠지면 네. 발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렇죠. 자,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런 주장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게 이제 주로 숏의 주요 논리죠. 네. 네. 미국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없다. 이미 네, 적자폭은 커지고 있고 국채 발행 더 해야 네, 된다. 맞아요.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렇지 않다고 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 잠깐 그림 한번 4페이지에 보시면 네. 4페이지에 있는 건 GDP 대비,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어차피 커졌으니까 네. 경제 규모 대비 국가 간의 그 부채 비율 네. 이 커졌다는 건 성장한 것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1980년부터 그래프니까 네. 거의 한 50년 가까이를 부채가 계속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 50년 금 놀려야 되겠네. 네. 근데 50년 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네. 또 하나 그림 보여드리면 지금 5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파란색이 미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예요. 밑으로 갈수록 적자가 커져요. 네. 밑으로 갈수록. 하얀색은 금리예요. 네. 뭐라? 적자가 커지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이 그림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 적자랑 금리랑 무관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네. 길게 보면 무관해. 장기 시계열로 보면 네, 장기. 근데 네. 한 달 정도는 영향을 미쳐요. 네. 한두 달. 대표적으로 작년에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네. 국제금리가 그분이 재정을 좀 쓰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죠. 많이 쓰겠다고 했다가 많이 쓰겠다. 난리가 바로 물러나셨죠. 났었죠. 네. 그게 과거에 옛날에 그 남편 클린턴이 90년대에 대통령 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클린턴이 돈 좀 쓰겠다고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 네. 지금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추경할 때는 금리가 올라요. 즉 공급이 늘면 금리가 오르는 게 당연해. 그렇죠. 네. 오래 안 가요. 어, 한 달 가요. 한 달. 왜 그런 거죠? 그게 왜 그런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너무 내용이. 어려운데요? 내용이 좀 어려운데 왜 그런지를 제가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네. 정부가 돈을 왜 쓸까요? 경기를 살리거나 뭔가 국가를 좋게 하려고 쓰겠죠. 그렇죠. 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나쁘다는 거. 나쁘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네. 경기가 아, 결국 채권이라는 건 경기인데 네.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네. 정부가 돈으로 그거를 부양을 하고 있는데 자, 정부가 돈을 써서 정말 앞으로 성장이 쭉쭉 올라간다. 그러면은 채권 금리도 올라가겠죠. 네. 근데 정부가 돈 써가지고 성장이 담보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잠깐 반짝은 할 수 있어도 네. 정부의 투자나 정부의 지출로 뭐가 크게 성장하진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는 눈먼 돈이기 때문에 네. 민간은 정말 월급 피같이 소중한 월급 공짜 돈이 아니잖아요. 네. 내가 이거를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뭐 빚을 내든 월급을 뿌리든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요. 그냥 써야 돼. 네. 그렇죠. 할당을 받으면 이게 정치적인 이유든 뭐 나한테 배당 뭐 어떤 이게 할당이 내려온 거든 저는 집행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은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안 될 경우가 많아. 안 될 경우가. 그래서 원인 결과를 보면은 네. 정부가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경제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안 좋아질 수밖에. 특히 그러면은 이번에 미국의 재정이 나빠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심지어 재정 지출이 늘어서 나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 재정 지출이 늘어서 나빠졌으면 재정 지출 했으니까 성장률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채권은 금리가 오를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이 나 그나마 할 수 있어.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재정이 나빠진 건 재정 지출이 늘어서 나빠진 게 아니에요. 세수가 줄었죠. 세수가 줄었습니다. 네. 자,
세금을 깎아주고. 방금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세수가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네. 자, 문제는 우리는 또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세수가 왜 줄었냐는 거죠. 깎아줬나요? 아니요. 안 깎아. 바이든이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더 네. 많이 걷었어. 오히려 더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 근데 왜 세금이 안 들어오냐고. 세금은요, 경제가 성장을 많이 하면 많이 들어오고요. 네. 상식이죠. 네. 그렇죠. 경제가 뭐 폭망하면 조금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세금을 보면 경제가 폭망했어. 아니 S&P 500 기업들이 지금 이익이 증가하고. 네. 경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좋다고 있죠? 그러는데. 네. S&P 500의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하고 있나요? 제가 어릴 때 얼핏 본 그래프로는 약간 하락하고 있었는데. 대기업들만 늘어서 그런가요? 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8페이지에. 네. 지금 세금 데이터가 좀 공개도 잘 안 돼 있고 되게 늦어가지고 1분기 데이터밖에 없어서 제가 좀 찾다 네. 미국 재무부에서 2분기 세금 데이터를 업데이트한 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 그림을 보시면 전분기 대비해서 세금이 얼마나 들어왔는가를 세목별로 구분을 3개로 크게 했습니다. 보시면 일단 제일 많이 떨어져 보이는 게 점선. 네. 네. 저게 양도세랑 자영업자 세금이거든요. 얘가 경기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그렇겠죠. 특히 자영업자들은 네. 경기를 바로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 점선만큼이나 경기를 바로 반영하는 게 법인세입니다. 근데 법인세와 이 비원천세, 즉 양도세와 자영업자 세금이 제일 많이 줄었죠. 지금 2분기에. 네. 네. 아니 2분기에 경기 좋았다며. 그러니까요. 근데 왜 세금이 안 아니 들어오죠? 지금 GDP도 뭐 나쁘지 네. 않게 나왔고. 2분기 GDP 잘 나왔잖아. 네. 근데 왜 이래? 게다가 아직 3분기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네. 3분기 어, 뭐 5%대 얘기가 나오고 있죠. 5.8%. 네. 3분기 세수요. 자, 미국 재무부가 세수가 좀 안 들어올 것 같아서 우리 채권 조달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한 게 8월 초고요. 바로 그날 피치가 등급을 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장기채에 대한 숏 포지션들이 많이들 생겼어요. 네. 자, 3분기 성장률 5.8%라며요. 네. 네. 근데 왜 미국 재무부는 3분기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뭘로 성장한 거죠? 네.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 그러네요. 기업들 분식회계 볼 때 이제 가끔 현금흐름표 많이 보죠. 그렇죠. 왜냐면 현금흐름표는 거짓말을 못 하죠. 그렇죠. 세금도 거짓말을 못 합니다. 네. 자,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제가? 지금 다들 빠져들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경제가 네.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는 5%대 얘기를 하는데 경제는 나쁘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GDI를 가져왔습니다. GDP를 보면 안 되고 GDI를 봐야 되나요? 예. 자, 그림을 보시면요. 10페이지. 네. 요 빨간색이 여러분들이 맨날 보는 GDP. 파란색은 GDI. 두 개가 뭐가 다르냐? 똑같은 걸 측정해요. 네. 단 생산으로 측정하면은 GDP고요. 그렇죠. 그렇죠. 소득으로 측정하면 GDI입니다. 네. 둘은 원래는 같은 거예요. 단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네. 약간의 시차가 있어요. 지금 근데 GDI를 아무도 안 봐. 왜 안 보냐면 늦게 나와요. 아직 2분기 데이터도 안 나왔어. GDI는. GDP는 2분기는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상으로 보면 GDI 잘 보세요. 저 파란색이 네. 1분기 기준으로 이미 침체예요. 그러네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야. 네. 2분기는 더 나빠졌을 겁니다. 아까 세수 그림에서 보셨듯이. 네. 3분기는 이미 미국 재무부가 얘기했죠.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그럼 3분기 GDI도 더 나쁘겠네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GDP가 엉터리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차이는 나중에 다시 수렴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난 2006, 7, 8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GDP랑 GDI가 벌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X자로 다시 교체해서 결국은 수렴해요. 수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네. 즉, 저희가는 앞으로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아마도 내년에는 네. GDI는 올라오고 GDP가 폭락할 겁니다. 내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네. 어쨌거나 둘이 만날 건데 네. GDI는 올라가고 GDP가 뚝 떨어진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YOY CPI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네. 작년 저는 계속 하반기에 의심하니까요. 제가 작년 하반기에 2023년을 전망하면서 네. 2023년 하반기 혹은 말에는
미국 물가가 2%대가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람들이 다들 뭔 소리야? 지금 그렇게 전망하는 분이 안 계신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요, 시장에. 2%? 저는 작년에 이제 그렇게 올해 하반기를 전망을 했었고 네. 지금 또 얘기를 드립니다. 네. 내년 말, 네. 내년 하반기 혹은 말에는 미국의 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YY 마이너스. 네. 그리고 GDP는 어마어마하게 급락할 겁니다. 물론 그게 미국 경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GDI를 보기 때문에. 네. 그런데 GDI랑 GDP가 일단 왜 벌어지냐? 네. 이거는 일단 GDI와 GDP가 벌어지는 걸 지적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네. 왜 벌어지는 걸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저희 추정으로는 올해 초부터 미국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뿌리던 현금을 다 회수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으로. 네. 네. 그리고 이번 9월 다음 달이죠. 학자금 대출 상환 갚아주던 시작하죠. 것도 다 끝나요. 네. 이런 식이 되면은 개인의 소비가 그 소득이 이전 소득이죠. 이거는 정부에서 받는 크게 감소해요. 그럼 GDI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조정이 될 때 충격이 되게 클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양자 간의 차이가 거기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경제 관련된 많은 논문들은 네. GDP보단 GDI가 시차 없이 미국 경제를 더 잘 반영한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저는 또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GDP가 그래도 예상보다 좋으면 네. 결국에는 어디선가 이제 생산이 더 좋은 부분이 있고 네. 성장이 좋은 부분이 있고 거기서 GDI가 더 올라가면서 좀 좋게 만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시나요? 생산한 게 소비가 돼야 됩니다. 네. 소비가 돼서 근데 미국이 지금 전체적으로 재고가 많은 레벨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고 투자가 벌어지거나 네. 건설 투자가 벌어진 다음에 일단 생산된 것을 그러니까 투자죠. 투자된 부분을 GDP에서는 바로바로 반영을 해서 우리는 했어요라고 그리고 그쪽은 통계적으로 수집을 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근데 GDI는 통계적으로 수집할 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더 정확하지만. 그런 면에서 전 차이가 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말씀하신 거는 GDP에는 플러스 요소가 되지만 네. GDI에는 그것이 나중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부가가치 소득으로서 인정이 될 때 잡히는 거고 지금 당장은 이전 소득의 감소가 GDI에 가장 큰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서 걱정을 하는 건 네. 신용카드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네. 근데 신용카드 빚의 금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가 넘어갑니다. 아, 그렇게 높아요? 우리나라는 법정 15% 아닌가요? 20%. 20%. 20% 이미 넘었습니다. 미국의 네. 신용카드 빚에 대한. 그런데 이 신용카드 빚에 대한 부채가 그렇게 늘고 있고 또 신용카드 소비액 관련된 데이터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9월 달 이후에 물론 그게 GDP에 잡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9월 달 이후에는 바이든 정부의 학자금 대출 유예도 중단되고 다시 상환이 개시되면 대략 이게 35살 이하 사람들이 주로 분포가 돼 있는데 네. 좀 더 많이 쓰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인당 대략 한 월 300불 정도를 네. 돈을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 돼요. 엄청나죠. 네. 300불의 어떤 소비가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GDP 잘 날 거예요. 네. 잘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왜 그렇게 갑자기 좋다 나쁘다 막 이러냐. 그럴 게 아니라 지금 표시가 되는 지표와 우리가 막상 보는 지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네. 최근에 그러면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좀 이 채권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좀 줄까요?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 힘들어지고 중국은 개인 자산의 80%가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가 힘들겠죠. 힘들겠죠. 네. 자, 그럼 금리는 떨어져야 되나요? 올라야 되나요? 떨어져야죠. 떨어져야죠. 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 금리 상승 재료다. 이렇게 헤지펀드들은 또 베팅하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중국 경제가 힘들어지면은 미국 금리가 오를까요? 달러 수요가 더 더 강해진다고. 강해지니까 강해지니까 달러채를 팔 거다. 미국 채를 팔 거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어떻게든 뭐 어떻게든 금리 상승. 왜냐면 나는 이미 어떻게든 베팅했어. 네. 나는 이미 그런 쪽으로 가자. 네, 나는 이미 금리 상승으로 베팅했고 네. 모든 재료가 뭐든 들어오는 병은 나는 이제 금리 상승으로 해석을 할 거야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 경제가 저렇게 힘들고 뭐 혹시 크레딧 리스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거 구조적으로 나빠지는 건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금리에는 결국은 하락재료겠죠. 결국은 단기적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네. 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건 짧고 네. 네. 결국은 금리가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중국 재료는 게다가 또 하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힘들어. 그럼 위안이 약해지죠. 네. 원화도 약해지죠. 그렇죠. 환율 오르죠. 네. 환율 금리 올려야 되겠네. 이 상황에 올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도 올려야지. 환율이 막 급등하는데 네, 네. 막 뉴스에서 나올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금리 차 때문에 지금 금리 차 환율 난리 났다. 네. 그러면 하는 총재가 여론의 압박을 받죠. 네.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수도 있어. 그럼 경제가 더 나빠지겠지 당연히. 네. 네. 근데 환율이 요동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면 원화가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또 폭등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대표적으로 리먼 브로더스가 망했을 때 우리나라 2008년 추석날 망했거든요. 네. 네. 자, 추석 끝나고 매니저들이 출근해가지고 야 이게 금리 오르는 재료냐 떨어지는 재료냐. 네. 그때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조금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 환율이 올라서. 물론 그 이후에 금리가 폭락했죠. 그런데 네. 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늘 위아래 방향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안 그러면은 뭐 이 시장 변동성에 그냥 자신을 맡기고 그냥 휩쓸려 버려요.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네. 오늘 사실 원래 문 팀장님께서 장기 뷰에 긍정적인 주식이 좋다라는 뷰를 가지고 맞아요. 계시는데 좋습니다. 오늘 우울한 얘기만 너무 많이 해서 아니, 잘 생각하면 아니, 여러분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3월에 SVB 망했을 때 왜 주식이 올랐죠? 방어해줘야 되니까요. 요즘 지표 미국 좋잖아요. 네. 네. 왜 주가 떨어져요? 너무 좋아서 금리를 또 올릴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가 나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빠질 여지는 이러저러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통화 정책을 완화할 거고 뭐 제 1번은 물가 안정이에요. 1번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는 경제가 예상 너무 초과 긴축을 했기 때문에 결국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게 저희가 어둠의 자식 같아 보이지만 주식에 너무나도 저희는 밝게 그냥 무지성 매수를 늘 주장하고 있는 무지성 주식 매수요? 네, 네. 무지성 매수.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